맞습니다. 김연호 선생님이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박수를 엄청 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재미없는 강의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분위기를 깰까 봐 걱정이 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들이 잘 정리가 되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큰 힘으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요, 국민들 모르는 사이. 보이시죠? 국민들 모르는 사이, 허물어지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소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 깨우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목이 내용은 똑같은데 제목이 두 개예요. 두 개.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드린 허물어지는 대한민국, 또 하나는 공산화로 가는 대한민국. 내용은 똑같은데 제목이 달라요. 왜 그러냐? 지금 여기에 계신 분, 연세 드신 분들은 공산화로 가는 대한민국이라 하면 깜짝 놀라시잖아요. 근데 50대 이하는 젊은 층은 공산화로 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극우 세력이 쓰는 말, 색깔론 이렇게 치부를 하고 배척을 하거나 아니면 공산화라는 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허물어지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1시간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체제 위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좀 안다는 사람들조차도 좌파들한테 좀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정원에서 27년간 근무를 했고 그 중에서 17년간을 국정원 직원들을 가르치는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과목이냐 하면 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하는 기관 요원으로서 가져야 될 국가관, 역사관, 사상관을 가르치는 그런 유일한 교수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상과 역사에 관한 책을 한 20권 이상 썼고요. 그다음에 책을 써서 국민들을 깨우는 운동도 이미 꾸준히 그는 2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추측이라든가 상상이 아니고 있는 사실을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요, 심각한 체제전쟁 중이고 사실상은 내전 상태입니다. 내전 상태. 여러분들이 지금 선거를 둘러싸고 정책을 둘러싸고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말다툼 벌인 적 있죠? 심지어는 이웃 간에 아니면은 자식들과 말다툼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일종의 내전적 형태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현상이 정부의 어떤 공권력이 약화되고 어떤 이런 특수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바로 죽창 들고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다툼 벌이는 이 상태에서 빨리 진화를 해야 된다. 저는 한국의 사상 분야의 최고 권위자는 우리 우파 분야는 양동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호남 분이시거든요. 순천 분이신데 대한민국의 이론적 바탕을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1988년도 그때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글을 쓰셔가지고 현대공론이라는 잡지에 썼습니다. 지금 읽어봐도 너무나 대한민국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그분의 글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떤 지금 대학교의 주사파 김일성을 수령님으로 모시는 그 학생들이 80년대, 87년도부터 60 쭉 이렇게 확산이 됐잖아요.
그거를 지금 방치하고 놔두면 언제인가는 모르겠으나 10년 후가 될지 아니면 한 세대 3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 땅에는 공산정권이 들어선다 그랬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처럼 우물쭈물하다가 백골이 되는 그 캄보디아의 우익의 어떤 전체를 밟지 않으려면 지금 우익들이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안 일어나고요. 오히려 그 사람한테 돌 던졌어요. 극우 세력이라고. 그렇게 해서 오늘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바로 그와 같은 경종을 울려준 선각자들을 배척한 죄입니다. 저는 2012년도에도 지금 종북 세력이 대한민국을 위협할 거라고, 이석기 같은 사람이 위협하게 될 거라고 누누이 경종을 울렸고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는 치명상을 입어가지고 이미 칼로 수천 군데에 이미 칼집을 맞은 환자와 같은 상태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고 저는 전복된 상황이라 합니다. 전복이라 하면 뒤집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진지가 이미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갔고 이제는 다시 회복하기 힘든 상황까지 갔습니다. 왜냐? 문재인 5년 동안을요 이미 법률이 몇 개나 바뀌었냐 하면 4025건이 바뀌었어요. 조례가 몇 개 바뀌었냐? 8만 건이 넘게 바뀌었어요. 그 법 하나하나 안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은 이제 좀 기회가 있을 때 하도록 하고요. 미국에 있는 동아시아 전문가 고든창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기회가 될 때마다 무대 위에 올라와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대한민국이 1년 후에도 계속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서 있을 것인가?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의 파괴는 여러분들의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공격받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심한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으니, 그러고 나서는 2020년도 4월 총선을 앞두고 누누이 고든창 변호사는 뭐라고 했냐면 만약의 경우 2020년 총선에서 만약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3분의 2 의석을 차지한다면 대한민국은 헌법을 바꿔가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2020년 4월 총선은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의 어떤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만약에 그때 200석을 넘겼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그때 헌법이 바뀌어가지고 골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심각한 것은 체제가 바뀐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이유는 공산화라는 말이 과거에 어떤 그 스탈린이나 김일성이 했던 것처럼 공산 세력이 들어와서 막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합법적 방법으로 정당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법률을 바꾸고 헌법을 바꾸고 해서 체제를 바꾸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겁니다. 북한도 공산화할 때요 사람만 죽여서 한 거 아니에요. 조만식 선생을 꼬시고 그 다음에 법률을 바꿔가지고 사실은 체제를 바꾼 겁니다. 토지개혁도 토지개혁령이라는 어떤 법률을 가지고 체제를 바꿨고요. 중요산업 국유화령을 통해서 재산을 다 뺐고 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왜 지금 국민들이 가만히 있냐 하면 이게 법치주의에 따라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거기에 따라서 법률 바꾸고 하니까 이게 법치주의구나 생각.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본질이 뭔지 어떻게가 체제가 바뀌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도 체제가 바뀔 때 49개 법률을 바꿔서 체제를 바꿨다고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체제가 바뀌었는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태까지 현재 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국민들을 깨어나라, 지금 그렇게 하면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상황이 심각한지를 많이 깨웠습니다. 2021년도에는 마을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그 법안을 발의를 해서 대한민국의 3,500개 읍면동을 완전히 좌파들이 장악해서 대한민국의 하부를 완전히 공산화하려는 그 음모를 제가 알고 책을 써가지고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책을 써서 전국 다니면서 강의를 했어요.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도 데모를 했어요. 당신네들 이 법을 알고 지금 발의했냐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법이 저지됐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법이 통과됐더라면 여러분들은 국민들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은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정신줄을 놓고 있느냐 말이죠.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을 국민 모두가 다 알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대한민국 운명의 시간이 사실 몇 년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가면. 그래서 제가 지금 소책자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깨우고 있는데, 제가 소책자를 만들어가 한 4개월 전에 만들어가지고 유튜브 한 곳에다가 그 책에 관한 이 토크를 했어요. 대담을 했는데 1시간 반짜리 대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긴 거죠. 그런데 그게 한 몇 명 정도 볼 것 같으냐고 내가 그 대담자한테 이야기했더니, 글쎄요, 1시간 반짜리니까 한 10,000명 정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몇 명이 봤냐? 82만 명이 봤습니다. 왜 봤을까요? 이렇게 딱딱한 내용인데 왜 많이 봤을까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얘기가 너무 사실이고,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봐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거두절미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 사실일까? 예, 사실입니다.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이 주장들을 논외로 하고도 북한은요, 왜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의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다고 말하느냐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지방의원을 뽑는 이와 같은 중차대한 행사가 선거인데, 이 선거가 북한의 조종에 따라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북한이 대남 공작을 해가지고요, 지금 이거를 다 지금 전략을 짜가 그들의 지금 유리한 쪽으로 선거를 주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국민들은 까마득히 그거를 무시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합법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정권이 수립됩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종북정권이라고 합니다. 지금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인정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저는 볼 때 앞으로 3년 뒤에 저는 현재 이 추세대로 가면 종북정권이 수립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거냐? 저는 그 다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막다른 길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은 그 전에 북한이 종북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펴왔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은 무력 적화 통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들어와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북한하고 햇볕 정책하면서 교류 협력으로 가면서 북한이 생각한 데는 이제는 남한 내에 이제 반공 정신도 많이 이제 와해됐고 교류 협력 관계로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합법적인 정당을 통해서 선거로서 정권을 잡을 수 있겠구나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합법적인 제도적 방법으로 정권 잡는 방법을 강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2001년도에 3월 달에 남한 내에 있는 종북 세력들한테 지령을 내렸어요. 어떤 지령을 내렸냐? 그때 신생정당, 민노당이라는 어떤 정당이 있었어요. 마르크스 레닌주의 세력들이 만든 정당인데 민노당이 있는데 그거를 장악하라는 지령을 내렸어요. 2001년도 3월 달에. 민노당을 통일 전선적 정당으로 발전시키라 하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자, 3월 달에 그 지령이 내려지자 남한 내에 있는 종북 세력들이 이제 그 지령에 따라서 회합을 했습니다. 9월 달에 여기 충청도 충청북도 괴산에 가면 군자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람원 수련원이라는 곳에서 그 전국연합이라는 주사파의 대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표자들이 700여 명이 모여가지고 회합을 했어요. 그거를 이름하여 군자산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결의했느냐 하면은 바로 몇 가지를 결의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핵심적인 얘기는 이거예요. 북한의 지령이 그렇게 했으니까, 자, 우리 주사파들이 그동안에는 정당 안으로 들어가서 합법적 정당을 만들지 않았는데 이제는 합법적 정당을 만드는 작업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종북 정권을 창출하자.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3년 내에 민노당 안으로 들어가서 민노당의 당권을 장악한다. 이 정당을 발전시켜서 10년 안에 뭐냐 하면 종북 정권을 창출한다. 그 다음에 북한하고 연방제 적화 통일한다. 요 세 가지를 결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보면 이 주사파들은 워낙 결합력도 세고 전투력이 있기 때문에 민노당 안으로 들어가서 당권을 장악하는 건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2012년도 대선 그때 10년 안에 그것에서 정권을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라는 건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투표로서 해가지고 누가 가장 많이 득표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종북 세력들이 원하는 후보한테 표 찍어주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2012년도 총선 대선을 지켜보면서 이야 진짜 될 뻔한 거 그런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야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무서운 놈들이구나 알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그와 같은 전략 전술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이번에 총선을 바로 앞두고 있잖아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3년 뒤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바로 다시 이 작전이 가동되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전략 전술이라고.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핵심은 뭐냐.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민노당 안으로 막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는 3년 안에 당권을 장악했습니다. 2004년도에 당권을 장악했어요. 그 국회의원 한 명도 없던 정당이 국회의원 10명을 당선시켜버렸어요. 그래 놓고 1년 얼마쯤 뒤에 2006년도 초에 그 주사파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세력, 북한하고 바로 연계된 세력이 당권을 장악했어요. 그게 누구냐? 이석기 그룹입니다. 경기동부연합이라고. 경기동부연합이라면 주사파의 어떤 여러 가지의 연합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경기도에 있는 동부지역, 성남 용인 지역의 그 어떤 그룹을 일컬어 이제 경기동부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석기 그룹, 그거는 경기동부연합이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석기 그룹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북한이 이제 그때부터는
이석기를 계속 민노당의 가장 당권을 잡도록 공작을 했는데, 그게 어떤 사건이냐? 2006년도 10월 달에 적발된 1심회라는 간첩단입니다. 그 당시에 국정원장은 김순규 국정원장이었고, 이분이 이제 떡 들어가 보니 노무현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국가관이 투철하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들 보고 수사하라고, 왜 수사 안 하냐 해가지고 잡아낸 게 1심회입니다. 근데 그 1심회를 보면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 1심회라는 간첩단이 민노당 안에 거기에 최기영 사무부총장이라든가 이런, 그 다음에 이정훈 중앙위원 같은 사람을 포섭을 해가지고 그 내부에 있는 300명의 중요한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해서 북한에다가 주고, 북한이 그때부터 전부 다 민노당을 전부 다 누구를 어떤 임명해야 될지를 다 북한에서 지령을 내렸어요. 당대표는 누구 시켜라, 사무총장은 누구 시켜라, 정치기 위원장은 누구 해라, 서울시당은 어떻게 장악해라, 누구로 박아 넣어라, 이런 거를 다 일일이 지령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민노당은 이제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북정당이 돼버리는데, 그 당시에 국민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던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여 이제 이석기가 사실은 목포에서 성남으로 이사 와가지고 성남에서 그 다음에 저 외대 용인 캠퍼스를 출신으로서 전부 다 그 밑바닥에서 혁명운동만 한 사람이 어느덧 커가지고 민노당의 당권을 싹 장악하고 경기동부연합이라는 그 추종자들을 중심으로 해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완전히 모든 중요한 진지를 완전히 싹 장악해버렸어요. 이렇게까지 되도록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어떤 북한의 대남 공작과 거기에 조종당하는 종북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1심의 사건이 이제 1심에 의해서 이제 이석기 경기동부연합, 종북 세력 중에 종북 세력이고 주사파 중에 주사파고 북한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 엄청난 위험한 세력이 이제는 민노당의 당권을 싹 장악한 게 2006년도 초반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요, 당권을 장악했으니까 2012년도 대권을 장악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의 지령에 따르면. 그럼 어떻게 이석기가 대권을 장악해 나가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또한 북한의 대남 공작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과정은 생략하고 2012년도에 왜 그들은 종북 정권을 만들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노력을 했나 하면 2012년도 특별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는 어떤 해냐 하면 김일성이가 태어난 지 100돌 되는 해입니다. 김일성이가 언제 태어났냐면 1912년도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수령님이 한평생 소원이었던 적화통일을 2012년도에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이루어드려야 되겠다. 북한이 그렇게 목표를 잡고 종북 세력도 다 그에 발맞추어 그것을 일사불란하게 실현하려고 움직였던 겁니다. 그때 지금 그거를 목표로 해서 이제 할 때 바로 어떤 이 간첩단이 작동을 했냐면 왕재산이라는 간첩단이 이제 작동을 했어요. 인천 중심으로 활동하던 간첩단인데 이미 오래돼서 만들어진 지는 오래됐는데 그 이제 2011년도 8월 달에 국정원에 의하여 이 간첩단이 적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주모자인 김덕용이라는 사람의 노트북을 딱 펴놓으니까 그동안에 북한 공작기관이 이 왕재산에 내가 지령 내린 내용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는 게 없애지라고 있어가지고 그 내용 중에 2012년도에 총선 대선 때 어떻게 하라는 지령 내용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어요.
지금 이 내용이 바로 그때 적발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니까 2012년도에 종북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인 지령사항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그대로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첫째는 이석기 그룹이 장악하고 있는 민노당 있죠. 민노당을 뭐로 하냐면 좀 더 큰 정당으로 만들어라. 진보대 통합정당을 만들어라고 지령이 있어요. 그래서 민노당을 진보대 통합정당으로 확장하라는 지령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통합진보당입니다. 여러분 통합진보당 다 아시죠?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때 민노당을 통합진보당으로 만들 때 노무현 세력의 정당 국민참여당도 집어넣고 여타 세력을 집어넣어가지고 더 큰 정당으로 만들어라 하는 지령이 있었고, 만든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저 중간에 있는 민주당 있죠. 민주당하고 단일 후보를 내세우는 야권연대를 하라는 지령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때 야권연대 협상을 할 적에 민주당으로부터 의석을 많이 양보받아내라. 그 다음에 정책적 담보도 받아내라는 그런 지령도 있었어요. 통합진보당을 만든 후에 민주당으로부터 정책을 담보받아내라는데 그 무슨 정책을 담보받아내라는 건가 하면 통진당의 정책은 바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해체, 그 다음에 국정원 해체,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북한하고 연방제 통일하는 걸, 그런 정책인데 그거를 민주당이 지키겠다고 양보받아내라는 거야. 그런 후에 야권연대 하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 다음에 3월 달에요. 3월 달에 바로 총선 한 달 전에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 결성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내막적인 협의를 다 한 후에 한 거죠. 이제 총선에서 야권연대하고 그 여세를 몰아 2012년도 12월 달에 있는 대통령 선거 때 공동정부를 구성하자고 이미 그렇게 되어가지고 진행된 겁니다. 저는 그때 끝났구나 대한민국 이제. 이석기가 누군데요? 간첩 세력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하고 공동정부를 구성해서 이석기와 문재인의 공동정부를 구성하면 이제 대한민국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 그때 당시에 모든 국민들이 아무도 여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 4월 총선을 임해보니 국회의원이 통진당 이석기도 국회의원이 돼버리고 그렇게 하여 국회의원 13명이 당선되고 국민 지지율이 10.3%에 이르렀어요. 간첩 조직인 정당이 이게 국민들이 눈이 볼 뜨고도 이게 참 진보 정당이라고, 통합 진보당이라고, 진보 세력이 서로 이렇게 좀 더 훌륭한 정당을 하나 또 만들었구나 하면서 국민들이 막 찍어준 거지. 그렇게 해서 10.3%를 얻었고요. 득표율은 220만 표를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그 당시에 문재인을 앞세운 민주당은 박근혜를 앞세운 새누리당과 그냥 바로 붙어도 절대로 지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문재인 민주당이 그렇게 팽팽한 경쟁력을 갖고 있었는데 10.3%에 있는 이석기의 경기도 지금 통합진보당이 거기다 같이 표를 더해주면 그거다 시너지 효과까지 나면 2012년도 12월 달 대통령 선거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극복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총선 다음 달 5월 달에 통진당 내부에 이제 막 내분 사태가 일어났어요.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서요, 서로 모여가지고 막 난투극을 벌이고, 왜냐 하면은 이석기와 같은 경기동부연합 주도의 당권 세력이 부정투표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이석기도 거의 다 부정투표해 가지고 사실은 비례대표 1번이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조사에 따르면은요, 그때 처음으로 온라인 투표를 했어요. 비례대표를 뽑는데 전부 다 부정투표예요. 그래서 지금 이석기가 중복 IP, 그러니까 부정을 통해서 한 컴퓨터로 2번씩 막 투표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북의 경우는 중복 IP 비율이 100%, 그 다음에 전남의 경우는 98.48%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부정선거로 이석기가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PD계열 그쪽에 하고 막 난투극이 벌어지고 고소고발하고 해서 5명이나 구속되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막 기자들이 달라들어가지고 막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통진당 안에 막 내부를 이제 막 보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한 2-3개월 정도 보도하니까 그때서야 국민들이, 아니 통진당이 하하하, 옛날에 민노당하고 똑같네. 아, 1심의 간첩단, 왕재산 간첩단하고 다 연결이 돼 있네. 어이구, 이석기는 위험하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10.3%의 지지율이 뚝 떨어져가 2%, 3%까지 되니까, 그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문재인의 민주당이 이정희 아시죠? 통진당의 이정희하고 야권연대를 깨고 문재인 혼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문재인 혼자 나가도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하고 비슷비슷하거나 오히려 오전엔 이기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노인들이 막 그냥 지팽이 짚고 막 안 되겠다 그러면서 투표장에 가가지고 오후에 골든크로스 일어나서 겨우 박근혜 후보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후보는 자기가 선거의 여왕으로 선거를 잘해서 이긴 줄 알고,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방심하고 그냥 평사시처럼 하다가 결국은 임기도 마치지 못하고 촛불 시위에서 끌어내리지는 기운을 받게 됐고,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는 다시 또 체제가 이제 무너지는 또 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한번 위기가 닥쳤을 때 빨리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면 살 수 있지만, 또 그 위기를 방치하면 이제는 다시는 기회는 없습니다. 저는 이미 지금 대한민국은 운명의 시계가 너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 때 내가 소책자를 들고 적어도 몇백만 부가 팔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운명이, 이제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스로 이제 감내해야 될 이제 운명 앞에 놓여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석기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2013년도 5월 달에요, 이석기가 이제 자기 휘하에 있는 지하 혁명 세력들을 다 모아놓고 지식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북한이 이제 뭔가 남침할 것 같은 이제 결정적 시기가 도래한 거로 이석기는 판단을 하고, 저 곤지암에 있는 150명, 마포에 한 130명을 모아놓고 지령을 내렸어요. 아로라는 건 혁명 조직인데, 이거는요, 자기들끼리 신분도 안 밝히는 사람인데 이거를 떼거지로 같이 모아놓고 지령을 내렸으니까, 이제는 북한이 남침할 시점이 이제 도래했고, 이제는 뭐 그런 걸 감출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령들을 뭐냐면 전쟁을 준비하라, 그렇게 했고, 내부 토의를 하라 그랬더니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해화동에 있는 전신전화국을 폭파하고, 평택에 있는 세계 제일 큰 유리창고를 폭파하고, 그다음에 전철, 도로, 항만 이런 거를 이제 폭파하고 인명살상까지 하는 이런 안원들을 지금 막 토의하고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지금 그게 그 중에 한 명이 그걸 녹취를 해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 국정원에 주는 바람에 이 아로 사건이 터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석기는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또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바로 이석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만들었던 정당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는 운명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12월 달에 바로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되는 비운을 맞게 됐죠. 많은 사람들은 이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니까 아이고 이제 통진당 이석기의 운명은 끝났구나 다 안심했어요. 그때 저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더 위험해졌다. 왜? 지금 그들이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 안에 같이 있을 때는 이들이 움직임을 우리가 간파를 할 수 있지만 통합진보당이란 단지를 깨고 났더니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통합진보당을 깨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독극물을 어떻게 해체하는지가 중요한데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여기에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시골에서 논바닥이나 이런 가운데 농약병이 있어요. 그 농약을 아이고 이거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망치로 아니면 돌로 내리쳐가지고 그 다음에 병을 깨면은 독극물이 사라진 겁니까? 사라진 게 아니고 이 독극물이 논바닥으로 그저 흘러 들어가고 모든 농작물을 오염시키잖아요. 어디로 흘러 들어간지도 몰라. 이제 찾아낼 수도 없어. 병을 가지고 버리면 오히려 나을 거를 이렇게 됐던 거예요. 통진당이 해산되고 났더니 이게 어디로 흘러간지 몰라. 국회의원 13명만 해임됐지. 지방의원의 통진당 출신 지방의원의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해체되지 않은 채 그냥 임기 마쳤다니까요. 그 다음에 진성당원 숫자가 한 4만 명 넘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대로 어디로 흘러간 거예요? 태평양 바다로 간 거예요? 북한으로 간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어떻게 됐냐 봤더니 이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에 완전히 다 지금 대한민국의 온 바닥을 다 장악하고 있는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살펴보니 이 사람들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냐 하니까 바로 핵심은 성남시입니다.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이 사람들이 가기 나와바리가 성남이거든요. 용인 성남이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2010년도에 이재명 시장이 처음으로 나왔을 때 민노당 후보가 김미희라고 있어요. 김미희. 그러니까 이 지금 민노당은요 완전히 성남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는 세력인데 이재명이가 신출내기가 나오니까 필요에 따라 이재명을 밀어주고 자당에 있는 민노당 후보를 김미희를 사퇴를 시킨 거예요. 그러고 싹 밀어준 거야. 그러니까 한나라당 후보하고 비슷비슷했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야권 연대에 의해 가지고 이재명을 확 밀어주니까 그냥 당선됐죠. 그래서 이재명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성남을 토대로 둔 세력이 도움을 받으면 좋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성남시의 인수위원장에 김미희를 임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다 경기동부의 이석기 그룹을 다 박아넣었어. 그때부터 성남은 이제 이재명과 그 다음에 경기동부의 이석기 그룹의 공동 어떤 시정을 하는 운명 공동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진당이 해산됐지만 성남시를 중심으로 많은 사업을 같이 참여하면서 수익을 얻어서 이 수익을 가지고 사실은 용인 성남 지역의 세력이 아니라 전국구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런 후에 또 뭘 했냐? 그 힘을 바탕으로 민노총을 장악했고, 민노총 아시죠? 대한민국의 제일 큰 조직체가 민노총이 민노총을 장악하고 이제는 다시 부활해서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자 다시
통진당 후속 정당을 만드는 작업에 돌입했어. 민중당을 거쳐서 진보당이라는 다시 당을 만들었고, 지금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을 어마어마하게 양산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들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통진당이 왜 어떻게 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확장할 수 있었냐 하면 바로 이재명을 숙주로 해서 성남시를 기반으로 해서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남시에서 하는 주요한 사업들에는 경기동부연합이 다 관여했다,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민노총 위원장, 이제 민노총도요, 과거의 민노총이 아닙니다. 바로 민노총 안으로요, 이제 대거 경기동부연합 세력이 비정규직 노조, 택배 노조, 마트 노조, 건설 노조 등등등 이런 사람들을 민노총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지금 회원 숫자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민노총 숫자가 한 50만 회원이었는데 지금은 12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민노총 밖에 있던 세력들을 왕창 끌고 들어가서 이제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민노총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2020년도 12월 달에는 바로 양경수, 이석기의 후배, 외대 용인 캠퍼스 출신 이 사람을 이제 민노총 위원장으로 당선했고 작년 11월 달에 재선까지 됐습니다. 이제 이 민노총이라는 단체는 하나의 어떤 단체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곳곳을 좌지우지하는 정보력과 좌지우지하는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이 단체가 이제는 정당 속으로 이제 버젓이 들어가겠다고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민노총은 16개 산별노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만 따져보겠습니다. 전공노, 전국 공무원 노조가 바로 여기에 있는 산별노조의 하나인데, 그 전공노의 이 소속원들이 어디에 있냐면 입법부 공무원으로도 들어가 있죠. 행정부 공무원, 심지어는 모든 부처에 다 있고 법무부까지, 그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다 소속이 되어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3권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지만 민노총에 관한 한 모든 정부의 이 조직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민노총 앞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가 하나로 통합되어가 민노총 정부 공무원 노조를 통해 가지고 민노총 안으로 들어가고, 근데 그 수장이 누구라고요?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그룹이라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통진당 세력이 정당으로 다시 진입했다고 말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아까 말했듯이 진보당이라는 걸 부활했다고 했는데, 이제 진보당이 그전에는 국회는 없는 정당으로 있다가 작년 4월 달에 전주에서 이제 보궐선거가 있어서 국회의원 한 명이 당선됐는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요, 국회의원이 여러 명이 당선되게 됐고, 이제는 실제로 진보당뿐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까지도 지금 좌지우지하는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안으로는 언제 들어갔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완전히 주요한 어떤 주도권, 당의 주도권을 바로 경기동부연합 한총련 세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과거의 통진당 세력이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요 정당을 다 장악한 단계까지 발전했다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들어갔지? 예, 스물 들어갔는데요. 2020년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그 정당을 통해서 이미 이재명 세력, 경기동부연합 한총련 세력이 샥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로 갔다가
이제 지난 대선 때 이제 후보로 이제 경선을 거치면서 더 왕창 들어가고, 이제는 당대표가 되면서 더 왕창 들어가고, 이번에는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 속으로 왕창 들어가고, 지금 이런 상태로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전에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에 서로 간에 경선을 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랐습니다. 이번 경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저 미친 당, 송진당 세력에게 통째로 빼앗길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째로 빼앗긴다는 건 뭐예요? 민주당이 통째로 통진당한테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민주당 내부에 있는 사람은 와, 이거 통진당 세력이 이제 막 당 속으로 막 밀려 들어오는구나 하는 걸 알았던 겁니다. 결국 이 예측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낙연, 사실은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이겼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 이낙연 후보가 이제 당에서 쫓겨나갔잖아요. 울면서 나갔죠, 사실은. 왜? 잘못된 세력을 끌어들인 결과가 바로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바로 이석기 경기동부연합, 한총련 세력은 사실은 북한하고 연결된 어떻게 보면 간첩적 종북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이제는 완전히 이제 당의 주도권을 장악한 것을 넘어 이번 총선 공천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국회의원들까지 이제 그들의 어떤 복종하는 세력들만 남는 친명 일색화, 전체주의적인 정당으로, 옛날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공산당으로 이제 완전히 탈바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까지 지금 돼 있냐 하면, 그동안의 당을 이끌었던 종북 세력, 80년대 운동권 주사파, 예를 들면 이인영, 우상호, 그다음에 임종석 같은 사람들도 공천 못 받았어요. 이제는 완전히 튕겨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는 이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당이 완전히 탈바꿈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임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이번 총선 어떤 과정을 우리가 한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게 갖는 의미가 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은 야권 총선 전략과 윤석열 퇴진, 종북정권 창출 목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좌파의 총선 전략은 어디로 향하는가? 지금 사람들은 그냥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관심을 안 기울여요. 우파들은 지금 현재 아이고, 그동안,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이고, 인기가 좋네.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곧 이길 것 같네. 방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총선 결과에 이긴 거 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고. 한동훈의 인기는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든지 서쪽에서 북쪽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게 바람이다. 지금 거기에 주목할 게 아니고 바로 종북 세력 그 진영 내에서 이번 총선을 어떻게, 지금 어떤 전략 전술로 지금 이거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또 이것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하면서 관찰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 우파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사상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아먹지를 못하고 말도 듣지 않아요. 똥꼬집이 세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좌파 총선 전략은 어디로 향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근데 지금 좌파들의 총선 전략은 이미 이제 총선 승리에만 있지 않고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중도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3년 뒤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종북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총선을 통해서 전투 대응을 갖추는 위해 정치 지금 판세를 다 지금 재편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조국이라는 사람 알죠? 저 서울대 교수했던 왜 그 문재인 때 했던 그 조국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번 총선을 위해서 야권의 총선 전략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하객진이라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하객진. 자, 이미 작년 11월 달에 하객진이라는 용어를 썼고, 이것은 뭐냐 하면 하객진이라는 말은요,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을 할 때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때 이제 왜군들의 어떤 그 배들을 에워싸는 전법이에요.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이제 판옥선을 딱 가지고 중심을 하면서 지금 그 따르는 무리들을 전부 다 쫙 오른쪽 날개, 그다음에 왼쪽 날개 이렇게 딱 해가지고는 지금 배들을 딱 해가지고 왜군들을 다 포위해가지고 공격 앞으로 해가지고 괴멸시키는 전략입니다. 그 하객진, 학의 양날개처럼 이렇게 포위해가지고 괴멸시키는 그 전략을 지금 그 사람이 작년 11월 달에 이번 총선 할 때 그 전략을 쓰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달 3월 5일인가요? 조국신당의 대표였던 조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객진으로 우리가 지금 전투하자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그랬어요. 이제 힘 합치자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전략을 지금 쓰고 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좌파 진영에 지금 많은 막 정당들이 우죽순처럼 생기고 있는데 그 정당들을 제가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학의 양날개처럼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되고 왼쪽 날개 진보당, 새진보연합, 그 다음에 연합정치시민회의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옛날에 광우병 파동 때, 세월호 때에 전부 다 광장에서 반미 촛불 시위했던 그 거친 세력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이번에 이제 정당 비슷한 걸 만들었는데 그게 연합정치시민회의예요. 자, 이것들이 포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날개 쪽은 뭐냐면 조국이가 만든 조국혁신당이 있고, 또 송영길이라고 여러분 80년대 주사파 운동권 했던 송영길이가 소나무당이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중도 좌파인 이낙연 같은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막 이탈해가지고 만든 정당이 새로운 미래라는 정당이에요. 자, 이와 같은 정당들이 이제 쭉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대형으로 쫙 갖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조국이가 이재명 보고 한 말이 우리는 진보 세력을 잡겠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보수하고 중도 세력을 잡아라. 이렇게 지금 총선 전략까지도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우파들은 뭐냐 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명 세력이 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친문 세력을 다 몰아내니까 이야 잘한다 잘한다. 갈등이 일어나고 있네. 이제 이 사람들은 분열이 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작전상 재배치라고요. 지금 이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적은 어디 있냐 하면 총선 이후에 이 정당들을 쫙 포진을 지금 해놓고 선거를 치르고 윤석열 정부를 괴멸시키고 종북 정권을 창출하는데 다 연대 연합을 하겠다는 그러한 거대한 작전술에 따라서 이루어진 지금 준비 작업이었는데 우파들은 그게 아니고 총선에서 지금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질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작전 배치도를 하나씩 분석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좌측 전선의 구성도입니다. 좌측 전선. 자, 요 좌측입니다. 좌측.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그 다음에 진보당이 있고, 새진보연합이 있고, 연합정치시민회의라는 있는데, 요게 이제 왜 동그라미를 쳤냐 하니까요. 이 정당들이 전체 각기 다른 정당인 것 같지만, 지금 하나의 정당이 돼버렸어요. 하나의 정당이 돼버렸다고. 이제는 연합정당이 됐다고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본 희한한 정치 현상이 있었잖아요.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걸 만든 거 보셨을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한나라당이면 한나라당, 민주당이면 민주당, 그래가지고 지역구 후보, 비례대표 후보, 이거 뽑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지만은, 어떻게 해가지고 비례연합정당이 또 뭐야? 이거 위성정당인데, 민주당의 위성정당도 아니고, 좌파 연합정당의 위성정당을 만드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막 혼미에 빠졌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비례연합정당을 민주당이 만들었는데 그 민주당 안에 누가 들어갔냐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들어가고 진보당 들어가고 새진보연합이라고 있어요. 그 새진보연합이라는 단체는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같은 이런 정당들이 또 만든 통합정당이에요. 거기에다가 광장 촛불 시위하는 세력까지 넣어가지고는 이 사람들한테 10석의 후보,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10석의 후보를 더불어민주당 이 사람들 다 분배한 겁니다. 근데 지금 당선 가능권이, 확실한 당선권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하나도 안 차지하고요. 다 이 군소정당들한테 다 준 거야. 이재명이가 인심이 좋아서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이거를 하나의 정당으로 만들어서 이 정당들을 완전히 하나의 전선체로 형성돼서 전투체제로 갖추기 위해서 한 몸을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그런데 진보당 주변에는 뭐가 있나 하면은 또 작은 정당 세력, 정치 세력이 많이 있어요. 혼자 몸이 아니에요. 노동당이라는 것도 있죠. 민노총 같은 지금 120만 명이 모이는 전국을 완전히 지배하는 세력도 있죠. 그러다가 지역당 연합이라고 있어요. 이건 또 뭐냐? 제가 마을이 위험하다는 강의하면서 누누이 말했지만은 전국의 마을마다 3,500개 읍면동별로 지금 뭐가 있냐면은 그 좌파 마을 활동가들이 있어요. 교육활동가, 경제활동가,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이런 참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정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냐 하니까 구청별로 정당을 만들고 나아가서는 시도별로 정당, 지역정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으로 만들어진 게 영등포당, 그 다음에 전북지역당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런 걸 보면 이제는 부산당, 울산당, 충남당, 충북당 다 만들어지겠구나. 이 사람들이 다 정당을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을 뭐냐면 이 지역당 세력이 장악하는 연방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공을 한 후에는 앞으로 지구연방을 만들겠대요. 이와 같은 어떤 하부 조직을 완전히 장악해서 유권자를 장악해서 이와 같은 성공 모델을 만들면 전 세계로 수출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심할 단계는 지금 이미 섬이 침몰하고 있는데요. 이제 내 눈앞에 쓰나미가 다가올 때는 이미 그때는 피할 수가 없다고요. 어쨌든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뭐냐면은 이제 이쪽 왼쪽 날개에 있는 정당들은요. 그 안에는 보면은 종북 정당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이미 국회의원 배석을 못 받을 정당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가지고 다 국회 의석을 배분받고 나면 이 지금 연합단체에서 지금 배신할 수 있냐고요. 배신할 수 없죠.
이제는 운명 공동체가 된 겁니다. 왼쪽 날개는. 그런데 지금 이 4개 정당 그룹 중에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그다음 연합정치시민회 이 4그룹 중에 가장 강력한 세력은 누구냐? 진보당입니다. 이제 국회의원은 진보당이 3석을 얻고 거기다가 그 촛불 광장 세력이 4석을 얻는데 그 중에서도요 2석이 진보당 계열인 게 들통나가지고 지금 후보를 교체했어요.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이미 지금 모든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을 별로 못 갖는 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이 그룹, 어떤 전선체의 주도권은 사실은 진보당이 갖고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진보당 중에 누구가 갖고 있냐 하면 경기동부연합이 갖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좌지우지한다고 보여져요. 자, 그 정도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좌측 날개, 진보당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진보당은 도대체 어떤 공약들을 하고 있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 정치 주도권을 장악하면 검찰청 해체, 검사장 직선제. 검사장 직선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요, 그 마을 읍면동별로, 그 지역별로 지역당이라고 하는 정치체가 형성되어 있고 좌파들이 완전히 다 유권자를 장악하면 이제는 검사장 직선제를 하는 순간에 좌파가 검사장이 되는 겁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 90%로 상승하고 재산 다 뺏겠다는 거예요. 한미관계를 해체하겠대.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국정원은 이미 다 이빨 다 빠졌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냥 끝장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이 그룹의 중심축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중앙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어떠냐? 아까 말했죠. 더불어민주당은 종북 세력이 둥지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때의 어떤 더불어민주당과는 완전히 다른 훨씬 더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문 세력들은 이제 2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완전히 친명 세력, 경기동부연합과 한총련 세력에게 굴복을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이제 탈당을 해서 이탈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운명은 이제는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낙연파는 이미 일찌감치 이제 정통 민주당 세력, 호남 중심으로 한 세력들은 이미 당에서 이탈돼 나갔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 이 정도로 이제 돼서 완전히 이제 변모했다. 이제 민주당 자체가 통진당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 진보당이라는 정당 하나 만들었다가 아니고 그 통진당 세력이 진보당을 부활함과 동시에 한 축을 주도하고 이제는 더불어민주당까지 완전히 장악하는 현재 이 상태로 지금 진화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우측 전선을 한번 보자고. 우측 전선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거는 많은 우파들은 좌파 정당들이 막 더불어민주당이 친문 세력과 친명 세력이 서로 싸우고 이탈하고 탈당을 하니까 이야 이거 분열이다. 저 사람들은 자충수 왜 저 선거 직전에 저런 자충수를 뚜나. 자충수 아닙니다. 전략적 재배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측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앞에 조국혁신당이 있어요. 지금 뭐냐면 비례정당에 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보다 지지도가 더 지금 높으려고 하는 정도로 지금 이렇게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에다가 지지하자는 분위기가 막 일고 있고요. 그 다음 막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송영길의 소나무당도 있고, 그 다음에 이낙연 세력이 만든 새로운 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미래도 이제 중도정당이긴 한데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완전히 타도해야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 이게 뭐냐면 당에서 이탈한 게 아니고, 이탈이 아니고 전략적 재배치라고요. 그래서 작전상 뭐냐면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세력이 막 이탈하니까, 탈당하니까 이게 막 분열인 줄 알지만 지금 그들만의 정당들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재배치하고 있고, 이제 총선이 끝난 후에
이제 작전이 본격 개시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여러 좌파 정당들이 만들어진 과정을 분열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연대연합을 통해서 완전히 진성종북 세력이 중심이 된 이 엄청난 전선체가 형성되고 이 전선체는 단일대오, 투쟁을 위한 단일대오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릴 때 2016년도 여러분 촛불 시위 아시죠?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릴 때 그때 바로 이런 전술을 썼어요. 지금 하객진이라고. 그 당시에 광화문에 가보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동상에서 딱 보면은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던 청와대를 에워싸는데 오른쪽 날개 쪽이 있고 왼쪽 날개는 저쪽에 청운동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동사무소 있잖아요. 이거를 완전히 포위를 하는 거예요. 포위해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대통령이 꼼짝도 못하게 갇히 있는 형국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몰살시키려고 막 했던 그런 게 이제 있었는데 그때 바로 광화문에서 대통령을 끌어내린 작전이 하객진이었다고요. 이게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총선 이후에 윤 대통령을 끌어내릴 때 이 전략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전상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작전도를 봤으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예?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고는 도저히 방법이 안 나와요. 제가 그랬어요. 이 소책자를 만들어 놓고 내가 대한민국에 만약 500만 부만 뿌려진다면 대한민국 살아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택도 없고 그냥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이 그냥 책을 사가지고 뿌리는 정도. 이렇게 무관심하고 방치했어야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죠.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이고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세 가지 길이 없어요. 두 가지 길. 적화통일이냐 자유통일이냐.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으로 승리하는 길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는 길이냐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제3의 길이 있다고. 저 유럽에 보면은 사회주의가 보니까 핀란드, 스웨덴도 괜찮게 하던데 라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사회주의 세력은요 전향되지 않은 사회주의고 그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로 전향한 사민주의 세력을 말하는 거라 전혀 다르다. 지금 대한민국은 종북 중에 종북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지금 꿈 깨야 된다. 꿈을 깨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은요, 미국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공화당, 민주당 두 당이 어떤 정당이 대통령을 이제 뽑느냐, 성공하느냐를 두고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두 당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당이 돼도 되고 저 당이 돼도 되고 어쩌면 축제의 장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과정이냐.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몇 년 전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완벽한 종북 세력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한 축을 완전히 먹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한민국은 양날개가 아니고 한 날개만 있어요. 한 번만 더 일로 가면 그거로 대한민국 운명은 끝. 이제 더 이상 방법 없어요. 이미 양동환 교수님이 그랬죠. 3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지금 위기 온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방치한 30년의 그 결과가 오늘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요. 저는 이미 20년 전부터 계속했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그 즈음에도요.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내가 힘이 없고 조직이 없고 돈이 없기 때문에 많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방법이 다 틀렸어요. 이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제 국민들을 결국은 지금은 국민들을 깨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권자 깨우고 해야 되는데 그 깨우는 포인트는 어디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종북 세력이, 진성 종북 세력이, 통진당 세력이 대한민국의 지금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는 이 실상을 오늘 제가 한 얘기들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이제는 돌릴 필요도 없어요. 지금 돌려서 알아먹을 것 같으면요, 안 됩니다. 이제는 돌려서 알아먹으면 직격탄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를 냉정하게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듣기가 힘들어도 들어야 돼요. 암이 걸렸다는 거를, 온몸에 암이 다 퍼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길도 없는데 뭘 그거를 지금 감추고 자시고 할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뭐냐 하면은 국민개혁인데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부 다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그것도 그 다음에 간단 명료하고 단순 명쾌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국민들 모두가 잘 인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알려줘야 되고, 대중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의분을 일으키면서 다 불이 났구나 하면서 불났다 그러고 동네 사람들 다 나오게 하는 그런 국민 깨우기 운동이 지금,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국민들이 지금 자유민주 체제는 국민들이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위기가 올 텐데 이제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 반복해야 됩니다. 도끼로 나무 밑둥치를 계속 쳐야 돼. 그러면 나무 밑둥치를 100번 치고 500번 치고 1000번 치면 넘어가면 다 죽습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위기의 본질, 사상적 위기라는 그 본질을 국민들한테 계속 알리는 작업을 끝없이 해야 됩니다. 저는 이미 17년 동안 했어요.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래도 많이 알려지게 됐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니 국민일보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으로 이제 종북 세력 안 된다, 통진당화 됐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끝없이 한 사람의 힘이라도 알리는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소책자 보급 운동을 통한, 저는 꾸준히 할 겁니다. 총선 끝나도 앞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질 때까지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한다고 이게 피해질 수 있을 것도 모르지만 점점 더 다가와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책자들을 주변 여러분만 알고 하면 안 된다. 널리 알리는 작업을 같이 해야지. 제 혼자서 알았어, 내가 혼자 알고 있을게,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행동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유튜브, 이천TV 같은 유튜브도 좀 보시고, 별로 내용은 별로 제가 올리지를 않아가지고 좀 부실합니다만은 제가 여러 군데 강의를 많이 했으니까 그것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재미없는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자, 질문 있으면 제가 한 두세 분만 받겠습니다. 예, 저쪽에죠. 예, 뒤에 계신 분, 남자분. 예, 저는 기부소재 홍성교에 있는 권정강 목사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번 총선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올 건데, 후보들이 많이 나올 건데, 후보들 중에 보면 물론 보수라고 말하는, 보수 측이라고 말하는 국민의힘에서도 나올 거고, 또 좌파 측에서도 나올 건데, 근간에 이제 대부분 국회의원 후보들을, 정책들을 보면 도리어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좌파 정권, 국민 복지가 우선이다라는, 좌파적 정치 구호를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표를 찍어주고 싶어도, 이 사람의 어떤 사상이나 가치관을 봤을 적에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 의심이 들고, 그래서 찍기는 찍어줘도 사실 그런 부분에 애매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이제 대부분 제가 알기로도 그런 사이비 보수들이 많이 나올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길 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한국은 유교 문화 속에 오래 지내서 한국 사람들이 좌파 사상에 취약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육도 이제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거의 다 좌파들이고 국립대학은 거의 다 좌파들이 다 장악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교육도 썩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교회가 그동안 지탱해주고 기독교 사상이 반공을 이제 했는데 교회가 타락해서 이제 뭐냐면은 교회가 좌파 양성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건 정확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좌파 전략 전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파 정당이라 하는 뭐 국민의힘당이나 또 옆에 있는 이런 작은 정당들조차도 지금 이 사상 진영의 본질에 대한 학습이 거의 안 돼 있어요.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겼냐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파다, 뭐 우익이다, 좌익이다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어떤 개념과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전략 전술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왜 이와 같은 문외화가 됐고 왜 이와 같은 어떤 그 전략 사상적인 이해가 없는 그런 나라가 돼 버렸냐 그러면 90년 전후에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공산 국가가 무너진 것을 공산주의 사상이 사라진 걸로 생각하고 완전히 반공의식을 다 무장해제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는 전문가가 하나도 없어요. 다 돌아가셔버리고 이제는 연구를 안 해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이야. 전쟁은 급해졌는데 이와 같은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은 정말로 비극적인 일이죠. 다른 나라하고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어쨌든 그런 연장선상에서 국민의힘당이 옛날에 천안연수원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었잖아요. 정당의 그 당원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이 있었거든요. 1년에 15만 명씩 교육시켰다 하더라고요. 근데 2002년도에 그 천안연수원을 박근혜 대표 있을 때 그거를 팔아가지고 국고에 반납해버렸어. 말하자면은 군대로 따지면 논산훈련소에 땅을 팔아가 국고에 반납하고 훈련 안 시킨 겁니다. 15년 만에 나라가 거들나 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그 과정 하나를 다 따지면 한도 끝도 없어요. 뭐 지금은 이제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기관의 부활부터 사상에 대한 어떤 각성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까지는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현재 그와 같은 지금 우파 정당들조차도 후보들이 혼미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인정하고 현재 뭐냐면 그거를 지금 단기간에 교육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국민들이 이제는 뭐냐면 깨어나서 현재의 실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당이 뭐 하냐 하기에는 이미 우리가 너무 사태가 위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회 쪽에 물론 심각합니다. 지금요 저는 교회가 이 정도 무너지리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도 신앙의 자유가 보장돼야만 어떻게 되기 때문에 교회들이 정말 체제 위기가 만약에 닥치면 일어날 거로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요. 이미 이 신학 쪽에서 이미 좌경 신학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이미 큰 교회가 되면 혹시 교인들이 이탈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 내부의 분열 여러 가지 요소들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목사님들 기본적으로 사상관이 없어요. 연구를 하나도 안 했어요. 마귀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복음만 생각했지 지금 대한민국에 이게 지금 교회를 파괴하는 게 결국은 현재는 옛날에는 무슨 다른 것인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변종공산주의가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파괴하러 막 들어오는데 마귀가 지금 어떤 탈을 쓰고 지금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지에서 연구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형태로 간다면 교회도 멀지 않아 아마 지금 큰 위기가 아니고 이미 벌써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다시 교회가 반공적 기독교로 다시 부활을 해야만이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것으로 강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열강을 해주신 이전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이후에 또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또 연락 주시면 많이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특강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마치고요. 그 3층에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셔서 천천히 식사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